중요하고 어떻게 그 준비를 시킬 수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다미주 신경으로 보는 우리 아이예요. 그래서 다미주 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여기서 아이들이 너무 착하고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해서 오신 분들은 없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 문제도 말도 그렇게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말썽을 부리고 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보게 되면 이미 판단이 들어갑니다. 쟤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아이로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그 강의를 들으시면서 한 가지 꼭 가져가실 게 있다면,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그런 비난을 없애는 거. 아이들을 볼 때 비난을 없애고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 신경계를 이해를 하는 방법. 신경계를 통해서 그 아이들을 보게 되면 비난 없이, 그죠? 그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미주 신경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으신가?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으세요? 왜 오셨어요, 오늘? 말 잘 듣는 아이로? 네. 아까 편집장님 말씀 들은 거 많은 분들이 뭐 똑똑하게 이런 거 필요 없고 애들이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요. 말 잘 듣는 아이로 키우고 싶으시고 또 어떠신가요? 여기 왜 오셨을까요? 아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오셨어요? 좀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다? 사회성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그죠? 또 감정 조절 좀 잘했으면 좋겠다. 화를 좀 안 냈으면 좋겠다. 짜증을 덜 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그죠? 저도 저희 아이랑 흔히 겪는 일이라서 잘 압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그죠? 근데 그게 가능한가, 그죠? 우리가 정말 바라는 아이들을 위해서 바라는 모든 것들이 가능할까? 일단은 제가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믿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말하면 사실은 무슨 만병통치약인가? 라고 더 이렇게 의심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신경계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은 그게 다 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왜 그러면 이게 안 될까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많은 엄마들이 바라는 것들이 비슷할 거고, 그죠? 보면 얼마나 그 부모 교육 강의도 너무 많고 좋은 책들도 너무 많고, 특히 한국에서는 요새 오은영 박사님 때문에 막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그 솔루션 베이스로 많이 나오는데, 근데 왜 안 될까요? 너무 많은 솔루션들이 나와 있는데 왜 우리 애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걸까요? 다 남의 집 애들은 되는데 우리 집 애들은 그게 되지를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왜 안 될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왜 우리 애는 이게 안 될까? 그죠? 쟤는 안 돼라고만 했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왜 이게 우리 애한테는 안 될까를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다면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죠. 이게 왜 안 되냐면요. 이게 인풋과 아웃풋이 있죠.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뭐 좋은 말로 가르치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풋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인풋이 있으면 그만큼 아웃풋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런가? 그러셨어요? 공부 다 잘하셨어요? 학교 다닐 때? 그죠? 똑같이 학급에서 공부를 했는데 어떤 애들은 1등을 하는데 왜 나는 38등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죠? 똑같은 인풋이 있어도 아웃풋은 전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변화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중간에 매개 변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풋이 어떤 블랙박스 안에 들어가요. 그죠? 그럼 블랙박스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아웃풋이 전혀 달라집니다. 어떤 애들은 하나를 가르쳐도 10개를 아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애들은 10개를 가르쳐도 하나를 모르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매개 변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아이 그 자체가, 그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인풋의 아웃풋이 너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아이들뿐만이 아니죠. 우리 자신도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 블랙박스, 그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건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이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지, 이걸 소화를 할 준비가 돼 있는지, 이걸 연결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됐는지, 그거에 따라서 아웃풋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제가 여기서 뇌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라고 지금 규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 몸과 자율신경계를 이제 설명하기 전에 인간의 진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처음에는 무생물이, 그죠? 생물로 되고, 단세포 생물에서 점점 발전해가지고 파충류도 됐다가, 그죠? 뭐, 유인으로 됐다가 이렇게 인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진화의 흔적이 우리가 지금 아무리 뭐 몇백만 년이 지나가지고 몇 억만 년이 지나가지고 인간이 됐지만은 이 진화의 흔적이 우리 몸과 마음이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우리 뇌에 남아 있고 우리 자율신경계에 이런 변화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진화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진화의 흔적이 일단 뇌를 통해서 보면 뇌가 아주 복잡하지만 아주 단순하게 세 개로 나누면 삼중뇌라고 하는데요. 이게 파충류의 뇌가 아직까지 남아있고 이게 뇌간이라고 하는 걸로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유류의 뇌는 변형계라고 하는 감정을 담당하는 뇌가 우리 안에 있고요. 그 위에 대뇌피질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죠? 그게 인간을 구성하는, 인간이게 만드는 그런 신피질인 거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파충류의 뇌와 포유류의 뇌와 인간의 뇌가 지금 공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 세 개가 다 같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서로 인포메이션을 주고받으면서 최상의 결정을 하게 되는 거. 그 상태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뚜껑이 열렸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죠? 그게 어떤 상태냐면 우리 뇌가 지금 손으로 비교를 한다면 이게 뇌가 파충류의 뇌고 이게 변형계 포유류의 뇌고 이거를 지금 그 대뇌피질 인간의 뇌가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뚜껑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간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뇌피질 인간의 뇌가 작동을 하지를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이 작동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그 세 가지 뇌 기능을 보면요. 대뇌피질은 잘 아시죠? 철저하게 인간일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언어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될 수가 있고 그죠? 뭐 사고를 할 수 있고 이성적이고 이런 것들. 변형계는 주로 감정과 기억들을 관장하는 뇌입니다. 그죠? 뇌가는 생존에 꼭 필요한 것들이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다른 것들은 작동하지 않고 거의 이 포유류 파충류의 뇌밖에 작동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뭐 치매가 생기거나 아니면 알츠하이머가 생겼을 때 가장 없어지는 것들이 요 새로 생긴 것들이 제일 먼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하지 못하고 그죠? 아주 그냥 이기적으로 되고 그냥 자기 것만 이렇게 이기적으로 뭐 생존해 그죠? 나 먹는 거 챙기고 뭐 이런 것밖에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점점 되지 않고 파충류 포유류에서 파충류로 점점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자율신경계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생물 시간에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배우셨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걸 배우셨을 텐데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건 모든 걸 빠르게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빨리 뭔가를 대처를 해서 그 상황을 잘 처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교감신경이 이제 꼭 필요한 거고요. 근데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건 모든 걸 좀 천천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쉴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고 하는 것들이 부교감신경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아주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교감신경을 써야지 생각을 하고 교감신경이 생기고 부교감신경을 해야지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보면 항상 발을 브레이크 페달에 놓고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 속도가 갔다가 좀 천천히 갔다가 이걸 아주 자연스럽게 거의 무의식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아주 조화롭게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작동이 되고 있는데 그걸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주신경은요, 우리가 뇌신경인데 10번째 뇌신경인데요. 뇌간에서 나와서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 장기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이실 텐데, 그죠? 뭐 이렇게 폐라든지 심장이라든지 뭐 간, 위, 콩팥 뭐 연결이 안 된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미주신경은 그 속성으로 본다면 억제신경, 브레이크를 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주신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심장이 너무 빨리 패닉 어택이 일어날 때처럼 빨리 뛰지 않고 그냥 천천히 1분에 뭐 60번 뭐 이렇게 뛰나요? 어쨌든 그렇게 뛰게 되는 거거든요. 미주신경이 작동하지 않으면은
너무 빨리 모든 것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를 타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당히 사고가 날 수 있죠. 그래서 미주신경은 아주 중요한 거고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에너지를 좀 더 써야 될 때는 그 브레이크를 조금 풀어서 속도가 나게 하고 이게 조금 더 느리게 가야 될 때는 미주신경이 이걸 억제를 해서 좀 더 우리 몸과 마음을 슬로우 다운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미주신경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스티븐 폴지스라고 하는 그 뇌과학자신데요. 박사님이 처음에 이렇게 만드신 이론인데 만든 게 아니죠. 발견을 하신 거죠. 이분은 원래 자폐의 메커니즘을 연구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자폐 아이들의 특징이 사람들의 그 경험하는 것과 자폐 아이들은 다르게 경험을 하거든요. 어떤 빛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냥 저 밝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 빛이 계속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것들이 1분에 300 몇 번 하는 것도 다 감지를 하기 때문에 그게 투머치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감각하는 것들이 우리가 프로세스하는 거랑 전혀 다르게 프로세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은 자극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자연스럽게 디펜시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폐 아이들 보면은 끊임없이 상동 행동을 한다든지 계속해서 똑같은 길을 가야 된다든지 상당히 리지드하게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 스스로 안전함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해를 하는 거. 아이들이 자폐가 아니더라도 아주 고집이 세다든지 늘 하던 걸 한다든지 그런 상동 행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 가끔씩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아서 편안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방어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그렇게 썩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고 그리고 미주신경이 다미주신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미주신경이 두 가지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수초가 있는 미주신경이 있고 하나는 수초가 없는 미주신경이 있고요. 그래서 수초가 있는 미주신경은 훨씬 더 발달된 미주신경입니다. 그래서 무수초 미주신경은 아주 정말 발달이 되지 않은 그런 미주신경이에요. 그래서 그 수초화가 된 미주신경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관계를 하게 만들죠. 이게 조금 뒤에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아까 진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화를 우리가 해오면서 제일 먼저 우리 몸을 그죠? 방어하고 그 위험에 대해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처음에 나타난 게 등쪽 미주신경입니다. 딱 얼어붙어 가지고 내가 산 게 아닌 것처럼 무생물인 것처럼 딱 해서 적들이 나를 지나가게 하는 거. 그게 가장 먼저 생겨난 방어 기제예요. 그죠? 근데 그게 5억 년 전에 지구상에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개체가 발달을 하면서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난 방어 기제가 교감신경이에요. 이제는 뭔가를 빨리 움직여서 도망가거나 싸우게끔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싸우기 도망가기 방어 기제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4억 년 전에 생겨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배 쪽 미주신경으로 사회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집단으로서 내 생명을 조금 더 이렇게 서바이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2억 년 전인데요. 이게 어떤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포유류가 처음에 세상에 이제 나타났을 때 사이즈가 아주 작았어요. 근데 그 파충류들 같은 경우는 아주 사이즈가 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포유류들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는 거의 파충류의 먹이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그냥 싸우기 도망가기를 해가지고는 거의 다 잡혀서 먹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승산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화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생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생존을 가장 돕는지. 이제 진화를 하다 보니까 조그만 애들이니까 얘네들은 집단으로 움직였을 때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몇십만 년, 몇억 년을 계속해서 지나면서 그 포유류들이 서로 신호를 보내고 내가 너한테 안전해? 저기 위험이 있는데 그런 소리를 통해서든지 표정을 통해서든지 그죠?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집단으로 행동했을 때 가장 우리가 생존할 확률이 높다고
이제 된 거죠. 그죠? 생각해서 한 게 몸이 그렇게 발달을 하게 된 겁니다. 진화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배 쪽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됐어요. 그게 수초화된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신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어의 위계 질서라고 하는 거는요, 위협을 받게 되면 이게 제일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생겼고 이게 마지막에 생겼지만은 위협을 받게 되면 제일 나중에 생긴 것부터 없어집니다. 위협을 받으면 이게 없어져요. 싸우기 도망가기밖에 할 수가 없고 여기서 더 위협을 느끼고 생명의 어떤 지장을 느끼게 되면 이것도 없어지고 부동화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런 그 과정들을 아는 게 중요하고요.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보일 때 어느 상태인지 어머니들이 파악을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야지 빨리 우리가 인간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회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게 그냥 사회성이 좋다라고 하는 게 그냥 뭐 편하고 좋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생존과 직결하다고 하는 거. 우리가 사회성이 있었기 때문에 생존을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사실 아이들이 사회성이 좋지 않다거나 아이들뿐만이 아니죠. 어른도 마찬가지죠. 사회성이 없고 사람들하고 커넥트 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요. 사람들이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요. 라고 본인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죠? 근데 본인의 브레인은 뭐 지금 그 사람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20년, 30년밖에 안 됐지만은 사회성으로 살아온 거는 지금 몇 억만 년이 지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게 대적이 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게 안전하지 않아라고 하더라도 우리 몸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몸이 만들어지지 않은 식으로 가게 됐을 때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잠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야행성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밤에 일하는 거 좋아하는데 아이를 낳고부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게 제일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애들이 빨리 다 커버리면 정말 내가 자고 싶은데 자고 깨고 싶을 때 깨겠다라고 하지만은 하나 좋은 점은 뭐냐면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밤에 자야 된다는 거. 아침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내가 그게 좋지 않아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산 게 그죠? 몇백만 년이기 때문에 그걸 거슬러 올라갔을 때는 항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내담자들이 상담을 올 때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건 잠을 이 사람이 잘 잘 수 있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잠을 잘 자지 못하면 그리고 잠을 밤에 자지 못하면 아주 많은 신체적 질병과 정신적 질병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제일 먼저 저는 어드레스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사회성이 중요하다는 거. 애들이 친구들이랑 놀고 게임하고 하는 거를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애들은 커넥트를 해야지 더 잘 생존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도 많이 만나세요. 이웃들도 많이 만나시고 계속해서 커넥트를 하셔야지 에너지를 받고 더 잘 우리가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내 외부의 환경이기도 하고요. 내 안에 어떤 경우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몸의 감각들도 환경의 큰 의미에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다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어? 그 생각 자체가 아주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죠? 실질적인 위협. 그래서 환경은 몸과 그죠? 몸 안과 몸 밖에 여러 가지 자극들이 그죠? 나에게 안전의 신호를 보내는지 위험하다고 신호를 보내는지 아니면 정말 이게 생명의 위협이라고 느껴지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신경계가 세 가지 상태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을 감지하게 되면 배축 미주신경이 작동이 돼가지고 최적의 흥분 상태가 되고 우리가 사교를 할 수가 있고 배울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상태가 되고 여러 가지 그죠? 이 배쪽 미주신경이 작동이 되면 교감신경과 부경화신경을 아주 자유롭게 잘 쓸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위험을 감지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인간의 길을 거부하고 싸우기 이제 태세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싸우기, 도망가기. 그래서 과각성 상태가 되고 계속해서 뭐가 위험한 게 없나 계속 살피게 되죠. 그죠? 근데 그런 상태가 되면 늘 부정적인 거에 포커스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부정적인 경험을 더 많이 해요. 그죠? 그래서 항상 역시 나한테는 꼭 맨날 이런 일만 일어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안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포커스가 그런 일에만 포커스 되기 때문에 실제로 경험할 때 나는 정말 나쁜 일만 일어나라고 하는 그 내러티브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정말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교감신경이 작동됐을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죠? 상당히 포커스돼 있죠.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상당히 뭔가가 이게 클리어해지고, 그죠? 막 어떻게 내가 이걸 몰랐지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자기 확신이 더 많이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근데 그 당시에 느낀 깨달음은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이 편안해지고, 내가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라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알게 되는 거지 그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갇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신경계가 생명의 위협을 감지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생물인 걸 거부하고 완전히 모든 것들이 차단되는 그 상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 쪽 위주 신경이 작동될 때는 아까 좋은 점들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방어로서 부동화가 작동이 되면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차단이 됩니다. 몸과 마음이 다 차단이 돼요. 그래서 심지어 고통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거나 그래서 뭐 끔찍하게 죽는다든지 그랬을 때 이제 애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상담을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럴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그런 그 생각을 하잖아. 그렇게 불타 죽었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이렇게 할 때. 근데 신경계가 사실 그런 고통은 우리가 느끼지 않게끔 차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상황에서 고통을 느끼지를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몸은 우리를 위해서 정확하게 그 순간에 뭘 해야 될지 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으로서 부동화가 작동되면 모든 것들이 차단돼서 심지어 고통도 느끼지 못한다는 거. 그죠? 그리고 이런 상태가 되면 멍하게 돼서 생각조차 할 수가 없게 되고요. 당연히 감정이고 뭐 이런 건 전혀 느낄 수가 없죠. 신체 감각도 못 느끼고, 그리고 모든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왜냐하면 그 미주신경이, 그죠? 등쪽 미주신경이 억제를 하기 때문에 모든 그 호흡도 느려지고 심박도 느려지고 거의 그러면 거의 뭐 죽은 상태는 아니죠.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동면 상태에 들어가는 거랑 비슷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동화라고 하는 게 파충류의 그 방어 기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에. 그죠? 근데 파충류 같은 경우는 모든 것들이 느려지는 상태가 사실 상관이 없어요. 얘네들은 뇌가 아주 작기 때문에 산소가 별로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동화 상태에 들어가는 게 별로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 같은 경우는 뇌가 아주 크죠. 그래서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해요. 근데 이렇게 부동화 상태가 들어가서 모든 것들이 느려져서 뇌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주 치명적으로 이게 생명에도 지장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혼란스럽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동화 방어제 많이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신이 없이 어떻게 보면 유리 같은 게 깨졌다가 다시 합쳐지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게 다시는 이전처럼 되지는 않겠죠. 그러면 상당히 위험한 방어기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등쪽 미주신경의 부동화 상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면요. 아이가 무슨 말을 하면 야단을 칠 때, 특히 얼어붙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경우, 이게 등쪽 미주신경이 작동되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애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죠? 근데 그게 머리가 이게 IQ가 낮아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죠? 이게 연결이 안 되는 상태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멍하게 거나 에너지가 이렇게 하나도 없고, 그죠? 무기력하고, 뭐 반응도 잘 안 듣고, 사람 소리도 잘 못 듣고, 그죠? 의욕이 전혀 없다든지, 상당히 우울하고, 그냥 항상 절망 상태, 희망이라고 하고 뭐 해서 되겠어? 뭐 이런 어떤 패배적인 어떤 생각들, 자살 사고, 뭐 해리, 아니 공상을 너무 많이 한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에 현존하지 못한, 프레젠트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등쪽 미주신경 부동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거 보시면서 우리 애는 어디에 들어갈까? 나는 어디에 들어갈까? 우리 남편은 어디에 들어갈까? 물론 우리가 살면서 등쪽 미주신경이나 배 쪽 미주신경이나 교감신경이나 다 쓰겠지만요.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특히 가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 보시면서 나는 습관적으로 어디를 가는지 한번 잘 보세요. 습관적으로 부동화가 일어나게 되면 신체적 증상으로는 무기력하고 기절, 아까 말씀드린 미주신경 실신이라고 하는 거, 그죠? 왜냐면 극단적으로 급 브레이크를 밟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운이 없어지고 심리적인 증상으로는 뭐 우울증이나 무기력이나 뭐 자살 사고나 이런 많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방어로서 가동화가, 그죠? 그 교감신경이 작동되면은 모든 것들이 빨라져요. 그죠? 생각도 막 너무 많아지고, 말도 막 빨라지고, 그죠? 주변에서 아줌마들 보시면 이런 분들 많이 있으시죠.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쉴 새 없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방어적으로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순간은 그냥 전쟁터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것들이 너 저기야 아니면 내 편이야.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 모든 것이 100%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20%가 저 사람은 좀 적이고 80%는 내 편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배쪽 미주신경이 작동됐을 땐 가능해요. 근데 지금 가동화 상태가 되면 네가 100% 내 편이라고 하는 게 아니면은 다 적으로 간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교를 하시면서 그런 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웃자고 한 말을 정말 죽자고 달려드는 분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100% 확실하지 않으면 그 농담 같은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죠? 그게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지금 가동화 상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그 블레임 자체를 우리가 없앨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가장 지금 그 순간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리고 흑백 논리. 모든 것들이 그냥 모 아니면 도 이런 사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이 전혀 없게 돼요. 이모셔널 리즈닝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이모셔널 리즈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감정의 바탕을 둔 어떤 사고라고 할까?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 프로젝터가 없어가지고 제 집에 있는 TV를 가져가가지고 프로젝터 대신 썼는데요. 근데 거기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잠깐 TV를 거기 사무실 앞에 놔두고 커피를 한 잔 하러 갔다가 올라왔는데 TV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죠? 왜냐면 그날 토요일에서 거기 건물이 다 문을 닫았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한 거지. 이게 수희 아저씨한테 물어도 아무도 온 사람도 없다 그러고 TV가 사라졌는데 이게 그때부터 이제 제가 탐정이 돼가지고 막 추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옆에 변호사 사무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혹시 TV를 혹시 본 적이 있느냐? 자기는 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렇지만은 제 그 이모셔널 리즈닝으로 분명히 저 사람들이 가져갔구나.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죠? 그 순간에는 그게 너무 진짜 저 사람들이 봐. 말할 때 내 눈을 피했지.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무슨, 그죠? 도둑놈으로 몰고 간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강의를 하기로 한 거기 그 사무실에 계시는 분이 TV가 밖에 있으니까 안에 집어다 놓으신 거였는데, 그죠? 그러고 나서는 얼마나 내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나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지, 그 순간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 진실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편집증, 망상이라고 하는 상태가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 그죠? 저 같은 경우 현실을 체크를 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거기 오래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정신질환이랑 우리가 지금 건강한 사람들이 있는 거랑 오버랩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랑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언제든지 거기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데리고 올 수가 있다면, 다시 배쪽 미주신경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실 재밌는 일이거든요. 그죠? 한번 이렇게 같이 즐겁게 얘기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그 상태에 있으면 저 사람은 좀 멀리 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건데, 그죠? 재밌는 에피소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아주 극단적인 말을 이제 하게 되고요. 항상 그렇고, 그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고, 항상 극단적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게 되는 거,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 화냈을 때 하는 말이 정말 진심이고, 술을 먹었을 때 하는 말이 진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절대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맨정신일 때 하는 얘기들이 진심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싸우기 도망가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싸우기 도망가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는 말을 삼가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 남편이 저 뒤에서 들으면서 집에서 너나 잘해라 이렇게 하는 표정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 사람이 진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일반환을 하게 되고 선택적으로, 그죠? 내가 픽앤추즈 하게 되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런 상태가 일어난 공황장애나 불안장애가 모든 것들이 빨라질 수밖에 일어나고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버리게 돼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건강이라든지 성장이라든지 회복을 하는데 에너지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많이 아프게 돼요. 이런 교감신경에 많이 있는 사람들이. 그다음 아이들한테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노, 짜증,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감정적인 어떤 리액티비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애들이 너무 많고 집중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항상 솔루션 베이스이기 때문에 행동들이 아주 많아져. 일을 많이 벌려요. 그죠? 상당히 호전적이고 방어적이고 남의 말을 들을 수가 없고. 그래서 여기서 포식자의 저주파수 소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남의 말을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몰라 안 들어도 있지만요. 우리가 그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피지올로지를 봤을 때 우리가 안전하지 않으면 중위에 우리가 근육이 있는데요. 그게 평소에 우리가 안전할 때는 팽팽해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고주파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게 되고, 안전하지 않으면 이게 느슨하게 돼가지고 고주파수를 들이지 못하고 저주파수 소리를 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옛날 밀림에서 동물이었을 때 과거를 이제 떠올려 보면 우리가 토끼였을 때 위험상을 떠올려 보면 호랑이가 와서 나를 잡아먹는 거, 그게 제일 위험한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위험하다고 내가 느끼게 되면 특히 백그라운드 소리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내 목숨이랑 상관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던 몸의 반응이 아직까지 우리한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면 그 중위에, 그죠? 그 머슬이 이렇게 느슨하게 돼가지고 저주파수 소리를 계속해서 우리한테 들려요. 그러면 사람들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소리는 상당히 하이피치이기 때문에 특히 신경을 써야지 들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음역대가. 근데 그걸 듣지 못하고 저주파수 소리를 듣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이런 상태에서 얘기를 들으면 얘네들은 블라블라블라블라로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는 말에 집중할 수가 없고, 엄마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얘네들 귀에는 블라블라블라블라라고 이렇게 들리는 거고, 그럼 우리가 또 그걸 느끼기 때문에 더 화를 내면서 더 소리를 지르고 하지만, 그러면 애들은 점점 더 튜닝 아웃을 하게 되는 거죠. 더 위험을 감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소리를 정말 잘 못 듣는 건가, 인스트럭션을 잘 따르지 못하나, 그러니까 그게 말을 안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혹시 얘가 안전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일단 몸이 항상 먼저 나선다는 거. 생각이 나가기 전에, 생각을 하기 전에 몸이 먼저 나서는 충동적인 행동을 상당히 많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교감신경에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신체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이들이 신체화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이 많이 있죠. 학교를 갈 때 배가 아프다든지, 그죠? 근데 그게 꾀병이 아니고 실제로 아프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교감신경이 이게 그 방어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등쪽 미주신경에서 일어나는 어떤 편안하게 소화하는 거라든지 쉬는 거라든지 그걸 완전히 억제를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 수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수영하기 전에 30분 전에 뭘 먹지를 않잖아요. 왜냐하면 먹고 나서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문제가 생겨요. 복통이 생기거나 다리에 쥐가 나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왜냐하면 소화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등쪽 미주신경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쉴 수 있을 때, 슬로우 다운 할 때 소화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교감신경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동차에서 브레이크하고 그 가스 페달을 동시에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도저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클래시가 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혹시 이런 의학적인 문제가 없는데 병원에 갔을 때 아무렇지도 않아요라고 하는데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이런 신체적인 증상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다면 지금 상당히 얘가 교감신경이 많이 작동된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교감신경이 작동되면 여러 가지 정말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심리적 증상도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배쪽 위조신경이 나타나면 정말 좋은 일들이 다 생겨요. 애들이 말도 잘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청각적으로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방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남이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거부감 없이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배우는 게 아주 힘든 애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한테 맞춰주는 것만 할 수 있는 애들이 그게
일단 몸과 마음이 그게 뭐 타고난 기질일 수도 있고 일단 그 방어 태세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방어하지 않게끔 열린 몸과 열린 마음을 가지도록 엄마가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아이들은 말도 잘 들을 수가 있고 학습도 더 잘 할 수가 있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상태가 되고 아이들이 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쉬는 동안에 우리 몸을 스스로 돌보거든요. 자연 치유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회복을 할 수가 있고 성장할 수가 있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건강 성장 회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관계를 그러면 어떻게 작동시키면 될까? 그죠? 제가 계속해서 안전하냐, 그죠? 아니면 위험이냐, 아니면은 생명의 위협인지 이 세 단계로 나눴는데요. 그래서 사회관계 체제라고 하면 배쪽 미주신경이 작동돼서 하는 거, 인간의 뇌가 작동되고 세 가지 뇌가 다 작동되는 거. 그 상태로 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이에요. 왜냐 안전하게 되면 우리가 방어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감신경을 쓴다든지 아니면 등쪽 미주신경을 쓴다든지 하는 거는 우리가 방어 태세로 들어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위험에 대해서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쓰는 건데 그걸 하지 않으면 그죠? 바로 우리는 인간이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거. 그래서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러면 한편으로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다 안전한데, 그죠? 안전이 무슨 말일까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그죠? 근데 안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물리적인 안전도 물론 이게 필요하지만은 물리적 안전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위협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안전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그죠? 아파트에 살고 밑에 경비 아저씨도 있고 문을 다 잠궈가지고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데 집에서 이게 겁이 나거나 하신 적 있으세요? 그죠? 가끔씩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다 안전한데 내 마음이 안전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안전하다라고 하는 게 아무리 너는 안전해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말 듣고 역시 나는 안전하구나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말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몸과 마음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안전의 신호를 줘야 되고 또 안전의 신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작은 신호들이, 그죠? 아까 그 신경지가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걸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건 위협으로 간주할 수도 있고, 재밌는 일로 간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생명의 위협으로 느낄 수도 있고, 이게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 스스로 이걸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나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니면 어른들이 계속해서 안전하다는 신호를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전하다고 하는 신호가 그냥 말로 너는 안전해, 너는 안전해, 엄마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말도 도움이 되는데요. 네, 그것보다 더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엄마들이 아니면 많은 아빠들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나는 너무 잘 알아요. 아이를 너무 사랑한다는 걸. 근데 애들한테 하는 걸 맨날 소리 지르고, 그죠? 너는 이걸 잘못했네, 야단치고,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 보면,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행동이거든요. 행동. 그죠?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지 사랑의 희생도 필요한 거고 내가 좀 아프더라도 애를 뭐 야단도 쳐야 되고 하는 거 우리는 알지만 어린 아이들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아이들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지 안전한지 경험하는 거는 엄마가 어떤 태도로 나를 대해주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안전의 신호 어떤 것들이 눈 맞춤. 그죠?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눈 맞춤이라고 하는 거 이건 상당히 기분 좋은 눈 맞춤인 거죠. 서로 마음이 열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눈 맞춤도 그죠? 이런 눈 맞춤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눈 맞춤이라고 하는 것도 퀄리티가 있는 거죠. 내가 아이를 어떤 식으로 바라봐 주는지. 그러니까 정말 아주 사소하지만은 아이들은 우리가 돈이 드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자주 해줄 수 있는 거고 누군가가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스럽게 쳐다봤을 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심리치료를 할 때 그 엄마들이 아이를 볼 때 그죠? 눈에서 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별을 아이들이 엄마 눈의 별을 그죠? 봤을 때 그게 주는 안전함 그죠?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해주실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꼭 아이한테만 적용되는 거 아니라는 거 남편분들한테도 그죠? 내키지 않더라도 안전함을 주고 싶으시면 그죠?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목소리가 아주 중요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생존을 한 게 협동을 해서 생존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쳐다보고 신호를 주고받고 목소리로 신호를 주고받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한테 어떤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지도 아이들한테 아주 안정감을 줍니다. 근데 참 여기 미국에서는 제가 봤을 때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집들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게 안 들려요. 밥 먹어! 라고 소리를 질러야지만 애들이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소리를 지르기까지 우리도 교감신경을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싸우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애도 방어 기제가 확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아무도 싸울 의도는 없는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이 크다고 하는 게 참 unfortunate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 이름을 부를 때,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준비한다라고 하는 거. 말의 내용을 듣기 전에 우리는 이미 딱 저 사람이 무슨 말 할지 알아요.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를 듣고 목소리 어조에서 엄마가 부드럽고 사랑이 철철 넘치고 하면 아이들이 마음을 엽니다. 근데 이리 와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죠? 오면서부터 딱 안 들을 준비를 하고 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랑 정반대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 근접성이에요. 가까이 있는 거, 피지컬 터치. 근데 피지컬 터치가 안전한 터치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는 받는 사람이 안전하게 느껴야 되는 거.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건 상관이 없어요. 받는 사람이. 그래서 성추행 같은 것도 그렇죠. 나는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성추행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는지가 중요한 거지 가해자가 어떻게 느꼈는지 중요하지를 않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아이들한테도 아이들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몸을 열고 한번 안았을 때 그 몸이 얼마나 밀착되는 그 느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가까이 아이들하고 얘기를 할 때는 가까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고 허그를 해준다든지 뭐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피지컬 터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이 아빠 같은 경우는 아이를 같이 근접해 있지만은 상당히 불편해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빠랑 같이 있지만은 안전하지가 않은 터치인 거예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가까웠을 때 얼마나 쳐다보는 사람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안전의 신호는 호기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너무 뻔해요. 애가 딱 그렇게 하거나 남편이 어떻게 하면 저 인간 저럴 줄 알았지 라고 호기심이 전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베네핏 다웃을 가지고 정말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 정말 나를 상처를 주려고 저런 말을 했을까? 아니면 다른 어떤 좋은 이유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궁금해하고 물어보는 거. 그죠? 그 사람들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안전함을 만드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놀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들한테서. 어른들도 놀이가 중요한데 특히 아이들한테는 놀이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놀이는 아까 말씀드린 자율신경계 이 세 군데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요. 놀이를 본다면 그죠? 우리가 놀이 안에서 죽이고, 그죠? 싸우고, 도망가고, 또 재미를 느끼고, 그래서 그 사회관계 체제에서 그죠? 배쪽 미주신경으로 갔다가 가동하러 가서 그죠? 싸우고 했다가 또 다시 재밌어지다가 누구는 죽었다가 얼음땡도 마찬가지 얼음이 됐다가 또 풀려났다가 여러 가지 지금 그 자율신경계를 왔다 갔다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놀이 안에서. 그래서 이걸 많이 할수록 신경계가 훨씬 더 튼튼해져요. 그죠? 그리고 신경계가 훨씬 더 튼튼해졌을 때 많은 우리가 감정 조절도 훨씬 더 잘 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놀이라고 하는 게 그냥 좀 시간 낭비하고 쟤는 맨날 놀아가 아니라 놀 때마다 쟤는 지금 신경계 운동을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그죠? 애들이 노는 게 그렇게 답답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아주 아이들한테 아주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계속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쪽 미주신경에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배쪽 미주신경에 많이 머물러 있을 때 내가 좋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기분 좋고 내가 나에 대해서 난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낄 때 얼마나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죠? 그래서 안전하다고 느낄 때는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을 거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리스크 테이킹을 더 잘 할 수가 있죠. 그죠?
왜냐하면 실패하는 게 두려운 아이들은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실패해도 괜찮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유 뭐 잘 되겠지라고 하면 훨씬 더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고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 애가 그러면 배쪽 미주신경에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좋은 차트가 지금 여기 있는데요. 그래서 배쪽 미주신경이 이런 지금 작동이 되고 있고 사회관계 체제가 작동이 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눈이 그죠? 생기가 있는지 눈이 이렇게 아무 표정이 없다거나 눈이 이렇게 막 못된 눈이 된다거나 하는 때는 아니죠, 그죠? 눈이 주름이 여기 잡혀야 돼요, 그죠? 그리고 얼굴 근육이 그죠? 생동감이 있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목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게 뻣뻣하게 굳어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목소리의 어떤 특징, 목소리가 아주 부드럽고 편하고 음조가 있게 됩니다. 모노토너스하지 않고, 그죠? 아주 낮은 소리가 아니고 이런 특징들이 우리 아이가 지금 나랑 얘기를 했을 때 있는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유치원에서 돌아왔을 때 아이가 지금 요 차트로 봤을 때 요 상태에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아 얘가 안전하지 않나?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아이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